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영양교육에 대해서 문제풀이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요약을 대략 하고, 문제 풀고, 또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 풀면서 연결하는데, 하다 보면 반복돼서 계속 나와서 어쩌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인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틀어서 문제를 내보면서도 결국 같은 문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나올 거니까 너무 지치지 말고 같이 오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론 공부할 때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론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 딱 떨어지는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생각을 좀 해서 좀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어디가 맹점이고 뭐 포커스가 있고 이 핵심 단어인지를 알아서 유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딱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두루두루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숙제로 내줬던 걸로 진행할 건데, 우리 과정을 보면 개념에 대해서 정말 한 몇 분 잠깐 공부를 할 거고, 교육 이론이 조금 길어요, 그죠? 이론의 종류. 그거는 해마다 거의 나왔기 때문에 그 영양교육 이론의 종류가 어떻고 특징이 어떤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과정과 교수 설계가 있는데 사실은 3번하고 4번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양교육 과정 안에 있는 여러 단원들을 쪼개서 설계, 방법, 매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구분해서 큰 단원으로 만든 거라서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상담은 또 교육과는 달리 1대1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영양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은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막 복잡한 단원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그런 대로 좀 나오는 개수가, 문항 개수가 그런 대로 있는 편이라서 좀 공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념하고 이론 두 가지를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교육 이론에 대한 거죠. 교육 이론은 문제가 나온 경우가 아주 오래전에 한 번이고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알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문제에 답을 쓸 때 바탕 지식이 돼서 끄집어내올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되니까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보세요. 영양교육이라 함은 개인도 가능하고 집단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것은 따로 떼서 뒤에 상담에서 배우기로 하고, 앞쪽에서는 전체 단체 교육으로 보겠다. 그래서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태도,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스스로 활동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게 되고 마음 먹고 행한다가 큰 틀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뭐 다른 요인들을 좀 넣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건 있지만 결국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개념은 그 식품이나 영양, 건강, 영양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식생활 문제의 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식태도 형성하고 관련된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했던 것보다 하나 붙었죠. 기술을 습득한다. 뭐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목적은 결국 개인이나 집단이 큰 목적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잔잔한 목표들을 두어서 그거를 하나씩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자, 영양 상태가 지금보다 좋아지게 하자, 질병을 예방하자, 그래서 결론은 건강 증진을 꾀하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영양 교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에서 이제 우리 KAB 모델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제되는 가설이 있어요. KAB 모델이 딱 맞으려면 바탕에 깔린 가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개인이나 집단이 지식이 증가하면 태도가 변할 것이고, 태도가 변하면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KAB라고 하는 모델로 영양교육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시작점이 뭐예요? 시작점이 지식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KAB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는 가장 중심이 영양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 뒤에 거는 따라오는 것처럼 태도가 저절로 생길 거고 아마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쭉 연결된 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모델의 단점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기는 하나, 그것만을 지식 습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동으로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우리가 이론들을 배우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양교육이 최근에 와서 이 필요성이 엄청 증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 또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막 이슈를 받는 게 또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제품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잠을 잘 못 자겠고 막 이런 증상들을 얘기했더니 멜라토닌이라는 걸 사 먹어보라는 거지, 누가 한 2, 3년 전에.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없었어요, 제품이. 그래서 캐나다나 뭐 미국 이런 데서는 그걸 용량별로 나오는 거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뭐 따져서 죽을 만큼 고달픈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제약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더라고, 멜라토닌이라는. 그럼 멜라토닌은 우리는 뭐였어요? 호르몬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약재로 해서 조금 조정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아는 영양적인 지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러다가 이제 온 국민의 영양사화가 되는 게 아닐까, 영양 전문가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성이 증가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요한 사망 원인이 감염성 질환에서부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뭐 마스크를 낀다거나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내가 좀 피한다거나, 그거밖에는 없지만 식생활이 문제가 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은 내가 잘 알고 잘 행하면 분명히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필요성이 증가가 됐고, 이러한 질환은 생활 습관, 특히 영양과 관련된 질환이 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므로 사람들이 영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질병 발생의 4분의 1이 어디서? 식생활이 불규칙하면서 나타난다는 근거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식사 요인이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거리가 우리 만성퇴행성 질환을 다 잠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영양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성퇴행성 질환은 영양교육이나 건강교육을 미리미리 해서 알려줘서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면 조기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지만 효율성이나 효과성도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영양교육은 뭐 장소가 병원, 보건소, 직장, 지역사회, 보건소에서도 하고 나라에서도 하고 또 매스컴에서도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영양교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교육이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데는 사회적인 변화가 4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는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가구 혹은 독신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개인화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 많은 식구들이 한꺼번에 먹을 적엔 이것저것 막 한꺼번에 차리니까 차려놓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억지로 떠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혼자 먹을 때 여러분들도 혼자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러지. 한 번에 쏙 먹을 수 있는 걸 찾게 되니까, 그럼 결국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줘야겠다라는 거고, 방금 우리가 봤던 사망 원인과 질병 구조, 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질병 구조의 변화도 이제 영양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변화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이, 식품 산업이 엄청 많이 변했죠. 그래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 부족이 아니라 과잉과 부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못 먹는 것, 부족하게 먹는 것에 대한 교육이 90%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반반으로 해서 과잉과 부족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필요성이 증가하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는 예방 차원의 치료에 관련된 정책이 더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치료 관점에서 많이 예산을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사회적 변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들을 쓰시오금 이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기 영양교육의 중요성은 이제 일단 효과성이 크다.
그래서 지식 습득이 쉽고 조기에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이 용이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예민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지식을 알려줬을 적에 그거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뒤에 식품 표시 이런 것들 보는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알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괜찮아 이러고 먹는 거 있거든. 근데 애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막 유통기간 3, 4일 지난 우유를 막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엄마는 또 막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얘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훨씬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교육을 했을 때 어른보다 효과성은 뛰어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효율성이 좋다라는 것은 한번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를 타고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엄마도 또 신경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전파가 되어서 가족 교육도 가능하다는 효과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다. 가정과 연계교육, 통신문을 통해서 엄마랑 가정이랑 학교가 같이 동시에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렇구나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효과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고 반복 교육 가능하다.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뭘 떠올리면 됩니까? 학교 급식을 생각해야 돼요. 학교 급식을 해서 영양 교육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음식을 받아보면서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 식단의 모양을 매일매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급식을 통한 영양 교육의 실천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급식을 방금 얘기했으면 교육적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는 식사 예절이나 식사 중에 주의사항 같은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흘리지 마세요라든지 막 얘기를 떠들면 조용히 해서 밥 먹자라든지 작게 얘기하자.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처럼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골고루 먹는 습관과 위생적인 개념을 갖게 한다. 그래서 집에서는 막 먹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식판에 가지고 오면 다른 애들과 자기도 비교해 가면서 또 선생님이 또 반드시 손을 씻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스스로 그걸 하거든. 배식을 하러 가면 걔네들은 시키는 대로 잘해. 근데 중학생만 돼도 배식하는 데 가면 이 모자 있잖아요. 이걸 쓰라고 준단 말이야. 그 배식원들 모자를. 그래서 머리 긴 여자애들이 이렇게 올려서 하라는데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걸쳐놔. 머리 아침에 드라이하고 온 거 망가진다고. 그냥 이게 쓴 태만 내는 거지. 또 쓰라고 해서 머리 만지면 엄청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목격을 했거든. 그 학부모들 참관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정말로 여자애들은 머리를 이렇게 걸쳐놔. 고무줄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들이 엄청 말썽꾸러기였거든. 그래서 전화벨이 띠리링 울리는 게 너무 싫었어, 초등학교 때. 그럼 누군가의 여자아이의 엄마야. 그래서 누구 어머니시죠? 이러면서 오늘 걔가 그래서 우리 애가 울었고 맨날 죄송해요. 막 그 말 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갔는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또 누가 와. 누구 어머니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근데 걔가 어저께 죄송해요.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근데 그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번 부르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볼 때 우리 애가 이게 심성이 나쁜 애가 아니래. 너무 개구지대. 근데 지금 여자아이들은 집에 하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 걔네들이 이제 울면 얘가 엄청나게 잘못한 애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날 보고 엄마들 모임에도 나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서 자기가 중재하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잘 됐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직접 전화 오는 일이 없고 선생님이 중재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잘 마무리를 했는데 2학년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 된 거야. 너무 좋은 거지. 천반 지축인 1, 2학년을 그렇게 보호를 사실은 받은 셈이니까. 그리고 3학년쯤 되면 이제 또 자기가 생각이 있으니까 자제할 줄 알게 돼서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되는 게 볼 때 너무 이제 힘이 든 거지, 그것들이. 그래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둘째를 딸을 낳는데 공짜로 크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서 너무 쑥쑥 잘 자라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뭐 일도 안 벌리고.
그래서 그래서 딸을 하나 넣긴 놔야겠구나. 너무 늦게 나가서, 내가 아직도 고등학생 엄마라는 게,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 이제 통화하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학부모 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다. 이러고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애들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면, 도로 짜증을 내.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걔네들한테. 그래서 무서운 게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좀 이렇게 잦아들어, 확실히. 근데 2학년 때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절대로 정말 중2가 되니까 남학생들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엄청 잘난 줄 알아. 그것도 아닌데,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건데. 그리고 손 씻으라 그래도 안 씻고, 아무까 말을 엄청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면 그런 애들을 만나야 돼. 그런 애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 학년별로 또 다 달라, 색깔이 또.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학습 태도나 학습 능력, 개인 위생에 대해서 실천율이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그렇고, 학교 급식을 하고 난 전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봤을 적에 학습 태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좋아졌고, 또 학습 능력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이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교 급식이 이제 사회적인 효과로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 부화될 수가 있고, 단체 급식을 통한 협동심, 그리고 배운 지식이 전달되고 확인이 되는 효과. 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배운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락을 싸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로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다녔어요. 근데 새벽에 6시쯤 돼야 나가야 되거든. 제가 어떤 구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이쪽 다른 구로 와서 굉장히 끝에 있는 구로. 근데 전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다행히 한 번만 타면 되는 차라서 타고 잠을 한참 자고 깰 때쯤이면 학교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학하는 시간이 고등학교 때 한 40분에서 50분 이상 걸려서 차만 타고. 근데 그 차를 또 놓치면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도시락 싸기가 바쁜데 저희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셨어요. 우리 엄마가 다니던 직장은 또 차를 타고 나보다 더 멀리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이었었거든.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기가 바쁘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아침만 후라락 먹고 가. 그러면 점심때쯤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서 경비실에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온 거야, 여기까지. 이제 이건 고3 때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 도시락을 갖고 가서 먹고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또 엄청 그게 좋아. 친화력이. 그래서 경비 아저씨하고 친해져 버린 거야. 맨날 가니까.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것도 난 너무 쉬운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점심 저녁 때문에 두 부모님이 난리도 아닌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급식을 하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마 도시락을 싸서 애를 학교를 보냈어야 되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거 도시락을 안 싸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아진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줘야 돼. 잘 줘야 돼. 학교에서 밥을 잘 줘야 된다고. 도시락을 싸가는 것보다 잘못 주면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영양교육의 이제 마지막인데, 어려운 점은 영양교육의 대상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화되어져 있고, 연령도 달라, 성별도 달라, 노동 강도도 달라. 그죠? 식기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교육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영양교육의 효과가 오늘 가르쳐서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좋아지는 것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속에서 건강해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겉에서 볼 적에는 표가 잘 안 난단 말이지. 그래서 비가시적이라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도가 별로 없다. 그리고 다른 영양 인자들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영양교육 때문이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기가 또 조금 애매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산과 인력이 사실은 많이 소모되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하는 것이 쉽다 안 쉽다? 안 쉬워요. 이거 먹던 거, 여러분들 전에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장도 엄마들은 메이커 바꾸는 거 엄청 위험하게 생각해. 샘표 먹던 사람 딴 거 못 먹어요. 그럼 맛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미료 하나에도 민감한데 음식 패턴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식생활에서 큰 변화거든. 가정에서도 보면. 이게 굉장히 식품은 보수적인 성향이 커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교육 효과도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더군다나 경제가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알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잘못된 교육이 됐을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바꿔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바꾼 게 잘못되게 바꿨어. 그럼 이게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고치기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이 영양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에 이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역할인데, 좀 흐린 글씨는 교재로 보세요. 건강과 질병의 개념을 연속선상에서 볼 때 영양은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합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에서,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질병이 왔을 때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있고,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악화되는 과정을 영양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재활하는 과정도 또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이 관련된 영양은 다 있다. 그래서 1차 예방, 2차, 3차로 얘기했을 적에 위에 조금 연하게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을 넣어본다면 1차로 영양이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이고, 2차는 질병을 조기에 발병이 아니고 발견. 조기에 발견, 큰일 났는데. 발견이라고 했죠. 발견이고, 3차는 질병을 치료하고 악화를 방지시키고 재활을 시키는 이 모든 면에서 영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로 그냥 정리를 위에 걸 한번 쓰는 거 정도로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같은 이야기고, 요런 표가 만약에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양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은 노인 대상 영양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백데이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가 몇 문제 없기는 한데, 그래도 나온 것도 좀 본다면, 길게 답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양교육은 쌍둥이 문제를 할 만큼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자료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서 하시면 되고, 답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영양교육이 어려운 점을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려운 점은 교육 대상자의 구성이 다양하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나이, 성별, 교육 정도, 노동 정도, 식습관의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이 교육의 특징 때문이기도 한데, 그 효과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가시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영양교육만의 혜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영양사 문제에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서 한번 보면 되는데, 영양교육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있었다고 나오는 거지.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 중앙에 어찬을 바치는 상식국이 있었고, 의녀를 두어서 부인들의 진찰과 환자식 조리에 관여하도록 했다. 우리가 잠깐 배운 바가 있는데, 요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모르겠죠. 근데 장금이가 뭐예요? 의녀잖아요, 의녀. 장금이가. 제가 여러분들이 장금이 할 적에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봤어요, 그때? 보던 나이예요? 아니라고, 방금 맞다고 해놓고 아니라고 한 사람은 나이를. 저는 그걸 안 봤는데 그게 너무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략은 알아. 한 번도 한 회를 끝까지 본 적은 사실은 없었거든.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여러분들 강의 준비한다고 뭘 하는데 한꺼번에 한 30분 안에 다 보여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이제 다림질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막 잠이 오고 그래서 다림질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시작부터 다 했는데 봤더니 장금이가 처음에는 요리하러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제주도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의녀 공부를 해서 다시 궁에 의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뭐 치료식도 주고 치료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정사관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좋게 되는 건데,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가 중3이었어서 수학여행 가는 거를 이제 사전에 가야지 되는 거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 선생님 두 분이랑 다니면서 뭐 거기 얘네들이 묵는 호텔 겸 뭐 약간 여관은 아니지만 약간 모텔 같은 데들 그런 거 점검하고 이렇게 왔는데, 반드시 가는 곳이 그 장금 촬영지를 가더라고. 갔더니 아직도 그 사진이 붙어 있는 게 그 두 사람이 뭐 막 얘기하던. 근데 그날 보니까 그 장소가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찍은 게 맞구나.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의녀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고려시대가 아니란 얘기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식의라는 것이 있어서 의녀와는 다르게 영양사의 업무를 했다. 그러면서
부인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디귿은 잘 모르지만 뭐 구황 본초, 산림 경제 이런 이제 의학 서적들 속에는 구황식품뿐만이 아니라 식사요법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황식품이 뭡니까? 구황.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구황이라고 하는 자체는 땅에서 자라면서 사람이 이제 굶어가는 것을 구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먹을 수 없을 적에 구황작물을 먹으셔야 한 그런 의미도 살짝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디귿도 맞고, 우리나라 영양사 면허제도가 처음에 법제화된 건 1964년이다. 이거는요. 찾아보셨어요? 이게 틀렸어. 이걸 봤어야지. 이 중에서 볼만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영양사 면허는 62년이고, 식품위생법이 그 해에 생기면서 영양사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영양조사가 국민건강 영양조사로 확대되었다. 이거는 맞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안 보더라도 리을하고 미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리을은 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서 발육을 돕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쓰시오. 학교 영양교육 아까 길게 쓴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이 크다, 효율성이 크다, 반복교육이 가능하다, 실천 가능하다. 이건 아까 했던 거 갖다 쓰면 됩니다. 바로 넘길 거예요. 이건 쓸 시간 안 줍니다. 그냥 앞에 것만 쓰세요. 효과성이 크다, 효율성이 크다, 반복교육이 가능하다, 실천 가능하다. 급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 개념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기 영양교육이 중요하고, 마지막에서 학교 영양교육으로서의 중요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사가 학부모 회의에서 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부모님들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 급식은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급식을 통한 교육은 교실에서 교육을 할 때와는 다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학교 급식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효과는 뭘까? 우리 아까 나누어서 적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거 이제 교육적인 것은 식사 예절과 식사 중 주의사항 교육을 한다. 골고루 먹고 위생적인 개념을 갖는다. 급식을 통한 학습 태도와 능력 이런 것들을 실천한다. 사회적인 것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사회성, 협동심, 배운 지식을 잘 전달하는 효과,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학교 급식을 통한 교육적인 거고, 기출문제는 예전에 딱 하나 나왔어요. 12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거는 나온다면 결국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많죠. 그죠?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왜 증가하는지 아까 봤던 4가지 사회적인 변화인데,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식생활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만성퇴행성으로 바꿔야 되죠. 여기에서 그걸로 바꾼다 해야 되고, 인구의 노령화로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서는 식생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맞죠? 그 다음에 질병의 주요 위험 요인인 그릇된 식생활이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맞는 말이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외식, 편의식,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양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그치? 개수로 봐서는. 아무튼 2, 3, 4가 모두 맞고 1번만 틀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고, 1단원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도록 할게요. 하나 더 있네? 아, 밑에가 있었구나. 미안. 그럼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거. 이건 2, 3, 4고 밑에 거 얘기하려고 그랬네. 자, 영양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식행동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른다고? 맞잖아, 그죠? 영양상담은 영양교육보다 포괄적이고, 영양교육은 상담에 비해서 상호 의사소통적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둘이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의 습득이 긍정적인 태도나 행동의 실천을 유발하는 데 필요하기는 하나 행동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까 KAB의 단점으로 우리가 봤던 거. 그다음에 영양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교육 대상자를 학습시키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트로 만들어놨던 기억,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양교육 이론이랑 상담 들어가면 머리 아프죠?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하긴 해야 되죠. 영양교육 이론에서 지난 숙제했던 것도 맞아 볼게요. 시크릿 노트. 자, 이것도 개념으로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영양교육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도 계속 나오지만 과연 영양교육이 뭐냐라고 이제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양교육이 뭘까? 그러면 영양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식행동을 상황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럴까까지 이제 심리적인 것까지 알아본다는 거죠. 그 식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문제일 거다라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이 서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연관성을 특정해줘서 이거와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우리가 하는 게 교육이지만 들여다보면 약간 상담이죠. 심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뭐를 잘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데 나타난 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약간 성향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누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결혼을 하게 되면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약간의 미묘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착한 어른신들이었는데 왜 시자만 붙으면 날카로워질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보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에 뭔가를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시어른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뭘 열심히 배우신 자격증을 7개나 따신 거예요. 바리스타부터 시작해서. 그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수강료도 많이 떨어지고 관공서에서도 많이 교육을 했나 봐. 그래서 막 상담사 자격증도 따시고 또 영어를 되게 잘하시거든. 그래서 외국인 가정에 가서 통역해주고 상담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나 봐. 열심히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움에 대한 갈망이 매우 많으시군.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한 번도 배운 바가 없는데. 그림을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사진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배우들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뭐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그런 사람 알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있어. 초상화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 사진관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는데 그걸 배우러 가셨는데 똑같이 그리는 거야. 너무 잘 그리는 거야. 그리고 약간 아트도 배웠는데 색깔을 강한 걸로 해서 본인 얼굴을 특징화해서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대를 갔어야 될 사람이었던 거지. 미대를 갔어야 될 사람이었던 거야. 너무 꼼꼼한 거예요. 그리고 막 연필로 그림 할 적에는 이 연필을 끝을 뾰족하게 해서 아주 길게 해서 한 10자루 이상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림을 배우러 가면. 그래서 그게 조금 뭉퉁해져도 이 디테일이 안 살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연필도 이게 기계로 깎으면 길게 안 되니까 손으로 다 깎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세히 봐야 되니까 눈도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도 너무 즐겁고 재밌대. 그래서 내가 이제를 사줬다니까, 집에. 의자랑.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리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집에 와서 이제 복습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하면 되니까. 아무튼 그런 데가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딱 봤더니, 이분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꼼꼼하고 그랬었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독특하고 못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기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을 적에 갔는데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 여러분들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샤워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샤워를 하고 다 닦고 이 수건으로 욕실을 다 닦고 나와야 돼. 물기가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그게 곰팡이가 피니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차라리 이제 곰팡이가 피면 뜯어내고 새로 실리콘을 바를지언정. 그렇게 하고 휴지도 물 닦은 휴지를 안 버리시는 거야. 요새 왜 김종국이 하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물 닦았거나 뭐 이렇게 간단히 한 거를 모아놓는 이렇게 비타 500 이런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옆에 있어. 거기다 이제 모아. 그리고 나중에 청소하다가 머리카락 같은 거 닦을 때 이렇게 훅 이렇게 해가 버리는 건지.
근데 지금 이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배운 거지. 그렇게 다른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오해하기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했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반대되는 상황이 뭐냐면, 그림을 이제 그리러 가셨어. 근데 같이 그리는 아저씨가 한 명이 있대. 본인보다 나이가 한 10살 어린. 근데 눈 밑에 뭘 이걸 그리는데 그걸 이렇게 못해가지고 이게 입체감이 안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이 못해요. 본인이 잘한 거고 대부분이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거꾸로 얘기했더니, 그걸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되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웃는 얼굴처럼 되고. 근데 여러분들 그림 잘 그려요? 나는 노래는 좀 할 수가 있겠어. 근데 그림은 정말 안 되거든. 극복할 수 없는 게 그림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타고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내가 교육을 시켰어.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다. 좋게 봐줘라 했더니, 아,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건 참 필요하다. 어디까지 온 거야 도대체. 자, 이를 통해서 그 상황을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각을 주게 되면서 식행동에 대한 주요 요소들을 미리 알고 필요한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한 6가지 되는 그 교육에 대한 이론을 배운 거예요. 각각 약간의 색깔은 다르지만 윤곽은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적에는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지만 개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것들이 건강신념 모델, 계획적 행동 이론,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 그 고치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연구한 학문이라면,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같이 본 것은 사회인지론, 혹은 이제 이 속에 들어가는 사회적인 지지가 있고, 또는 또 하나 지역사회, 집단을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양교육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이론을 만든 것은 프레세데 프로시드 혹은 사회마케팅, 개혁학습 모델,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혹은 인구 집단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요소들의 연관관계들을 이해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다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건강신념 모델이에요.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건강신념 모델은 상담하러 온 상담자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 변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담자라기보다는 교육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피상담자라고 얘기했죠. 받으러 온 사람. 교육을 내담자가 맞겠습니다. 상담자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행동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원초적인 최초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건강신념 모델을 통해서 교육을 할 때는 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까? 인식의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해준다거나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개념으로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건강신념 모델 다음에 계획적 사회인지론 쭉 나오는데, 그러면 건강신념 모델은 예전 거니까 우리가 안 쓰는가 하면 아니에요. 다 지금도 쓰여요. 건강신념 모델을 써야 효과적인 연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단점을 알 뿐이지, 그리고 계속 발전해온 것들이 있을 뿐이지, 얘를 보완한 두 번째 게 나타났다고 해서 첫 번째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건강신념 모델을 할 때 고려해야지 되는 사항은 질병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인지 정도가 어떤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 질병이 나에게 어떤 정도의 위협성을 나타내는지가 가장 크고, 그리고 행동 변화를 할 때 내가 따져보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익이나 장애 요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따져본 후에 행동 변화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나오면 우리가 이것을 건강신념 모델에 대한 개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있고 요 다음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각각 약간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지된 이익이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이 인지된 질병 위협이 이 건강 행동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보았고, 그 중에서도 이 자아효능감이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서 추가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행동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보면
이 바람직한 건강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되는 것들이 화살표가 3개로 모여 있어요. 이 3개가 뭐냐면 인지된 이익과 인지된 어려움 말고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것은 장애 요인이 있고 질병 위협이 있고 자아 효능감, 이 3가지가 행동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된 것이 이제 얘네들 한 틀로 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새로 나온 게 우리가 알다시피 행동의 계기가 이제 여기에서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요거 개념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인지된 발병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말, 감수성, 민감성 다 같은 말이에요. 밑에 나오게 되는 이 심각성은 이제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가능성은 책마다 다른 말로 조금 적혀 있어가지고 다 보면 되고, 감수성이라 할 수가 있고 가능성, 민감성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야. 내 생각에 내가 이것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것이고, 인지된 질병의 심각성은 질병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혹은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하는 개인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인지된 이익도 추천된 좋은 행동, 이제 바꿔야지 될 변화된 행동을 행할 때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인지된 장애는 내가 권장하는 행동을 할 때 지불해야 되는 물리적, 심리적 비용, 이런 것들이 장애인데 이것도 개인의 인지예요. 나한테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 그리고 추천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전략, 변화를 촉발하게끔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행동의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들어온 요인이 자아효능감,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지 않으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나에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인지된 위협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건강신념 모델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개인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식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계획적 행동 이론으로 가서 요약본을 한번 본다면, 계획적인 행동은 상담자는 의지에 따라서 행동 변화를 결정하게 된다. 알지만 의지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건강신념 모델은 알면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지가 중요해서, 이 경우는 교육의 초점이 의지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교육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혹은 의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저기 밑에 있는 것 네모 1, 2, 3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행동의 신념, 행동 결과 평가가 함께 엮여서 알게 되는 개념인 행동에 대한 태도라는 것과, 두 번째 규범적인 신념과 수능 동기로 만들어낸 주관적인 규범, 통제 신념과 인지된 영향력으로 정리된 행동 통제력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여기 색깔이 다른 건 여러분 알다시피 위에 노란색으로 되는 것이 원래 먼저 발표되었던 이론으로서 합리적 행동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한 영향을 내가 받게 되면 바뀐다고 했는데, 그걸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 것이 통제적인 신념에서 행동 통제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계획적 행동 이론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여기가 각각 다 있는, 만들어내는 이 두 쌍들이 특징이 있어요. 위에 있는 신념, 규범적 신념, 통제 신념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에 신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생각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에는 그게 어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정되어져 있는 신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누구나 보아도 다 맞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신념이 뭐냐면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이에요. 여기서는 행동 신념이라고 됐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어떤 행동 변화를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거야. 이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그들의 생각이죠. 이것도 규범적인 신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할 거야.
방해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적에 이런 것들은 나를 더 잘하게끔 촉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신념에 대한 개인의 가치, 이제 주관적인 걸로 넘어왔을 적에는 밑에 거라고 보는데, 방금 위에서 설명했던 행동 변화에 따른 결과가 정말 나한테도 그럴까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신념에 대한 내 생각이 평가이고, 규범적인 신념,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나는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수능 동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방해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변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으나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생각, 인지된 영향력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를,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지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쌍이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 신념이 있고 내 생각, 신념이 있고 내 생각, 신념이 있고 내 생각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했는데, 여기서 보면 행동 변화에 따른 개인적인 평가다. 무슨 얘기냐면 행동 신념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건 나쁘다고 하니 고치는 게 맞아 라는 신념인데, 그것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뭐다? 행동에 대한 태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진리이긴 하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게 나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만 O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주변 영향력에 대해서 내가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는 주관적인 규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어렵긴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아침 식사를 해라. 그런데 난 아침에 못 일어나. 절대로 못 일어나. 차려놓은 것도 못 먹는데 내가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면 내가 5시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자신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를 들면 통제신념은 뭐냐면 내가 아침잠이 많다야.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의미가 별로 없어. 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라면, 인지된 행동 통제력은 훅 올라가는 거지. 영향력을 나한테 못 미치니까. 아침에 늦잠 자는 게 나한테 큰 의미가 없으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최종적인 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인 규범, 사회적인, 근데 주관적인 규범이 바로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사회인지론이에요. 사회인지론은 행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개인의 신념, 건강신념 모델에서 얘기했던 신념, 그 다음에 의지,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의지,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수능 동기까지 있었던 거, 그런 것들로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요인, 행동 요인, 사회적인 환경도 있어야지 행동을 하는구나, 또 다른 요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습론이라고 하는 교육 이론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사회인지론이라고 하는 영양교육 이론으로 하나 발전시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경험뿐 아니라 주변인의 행동, 또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관찰. 사실은 사회인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찰학습이에요.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관찰학습을 대두시키면서 이게 태동이 되기 시작했던 이론이거든. 그래서 내 경험뿐 아니라 딴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봤더니 저렇게 했더니 얻어 터지네? 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1번부터 시작해서 각각을 한번 보면 각각 개인에 대한 것도 옆에 여러분들 쓰시면, 개인의 인지는 결과 기대, 자아 효능감, 집단 효능감과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인지 요인으로 봤고, 행동 요인으로선 기술, 의향, 그 다음에 강화라는 개념이 있었고, 사회 환경은 관찰학습, 규범적인 신념, 사회적 지지, 기회나 장애 요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으로 해서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속에는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 요거 답을 한번 쭉 볼게요. 일단 이제 하나씩 앞에 나와 있었던 것들, 각각의 요인들 속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한번 보면은, 건강과 질병, 영양, 식사요법의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건 뭘까요? 지식에 해당하는 거고, 지식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개인 인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행동 변화 시에 장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기대. 이것도 개인 인지고, 목표를 공유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갖게 되는 것은 집단의 효능감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을 하거나 혹은 간접 경험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칭찬을 했을 적에는 자아 효능감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개인 인지적인 거고, 그 다음에 행동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거나 훈련하는 것은 행동 기술이고 어디에 들어간다? 행동 요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올바른 식행동의 습득과 유지를 위해서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기회 요인이고, 이거는 환경적인, 여기서부터 섞여버렸네. 기회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자료 제공, 토론 등으로 왜곡된 인식을 수정시켜 주는 것은 규범적인 신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신념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옳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규범적인 신념에 의해서 옳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 할 힘이 더 나겠죠. 이걸 하면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해. 그럼 훨씬 더 하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배양, 자기 조절, 이것이 행동 기술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행동 기술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왔네. 맞나? 그죠? 한번 가봅시다. 개수가 맞는지.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의 긍정적인 모델 제시는 모델링이 아닌가? 모델링은 여기 없지. 관찰 학습이네. 뭔가가 조금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게 다 바뀌어버렸구나. 바꿔야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써야 되겠다. 뒤로 백. 모델 제시는 관찰 학습.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건 어디 있어요? 의향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서약서 작성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이것도 의향 속에 사실 들어간다고 봐야 돼. 의향 속에 자기 조절이 여기 우리가 본 것들 속에는 자기 조절은 없잖아. 아니, 이거는 저기 의향에 들어가요. 자기 조절은 주로. 그 다음에 직접 보상, 간접 보상, 자기 보상은 강화. 강화는 어디에 있는 거죠? 행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화와 비슷한 게 어디 있어? 저기 환경 속에. 사회적인 지지. 그죠? 그 두 개가 헷갈린다 그랬었잖아. 강화와 사회적인 지지. 그 다음에 또래 리더, 역할 모델, 대중매체. 이것도 관찰, 학습. 그 다음에 행동 변화에 필요한 이런 지지는 사회적 지지. 두 번씩 반복되는 게 있어서 많아요.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시킨다. 이것은 장애 요인. 그 다음에 작은 변화부터 단계적으로 행동 변화를 시키면 얻게 되는 건 자아연동감.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거랑 반대로 이게 복사가 잘못돼서 붙었는 것 같아. 강화. 맞는데 여기는 맞게 되어져 있는데. 됐죠, 그죠? 이쪽 행동 기술. 여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인지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행동 변화 단계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